여러분은 운명의 장난을 믿으시나요?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지독한 운명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끔찍한 운명에 맞서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결혼식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을 맺는지 지금부터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서유진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피부티인 이모 박선희의 손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모에게 유진은 조카가 아닌 부모님이 남긴 낡은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이모는 온갖 가머니설로 유진을 속여 아파트를 팔게 만들었고 그 돈마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오갈 데 없어진 유진은 작은 지방도시 춘천의 한 무역회사에 격리로 겨우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악연, 회사의 대표인 최강민을 만나게 됩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서늘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는 첫날부터 유진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고 유진이 부담스러워할수록 그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의 대표의 재력을 보고는 유진을 거의 팔아넘기다시피 결혼을 강요했죠. 가난과 이모의 구박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결혼뿐이라고 유진은 스스로를 세뇌하며 결국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축하한다, 유진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모 박선희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하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화려한 결혼식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어지럽게 번졌다. 옆에 선 남자, 이제 그녀의 남편이 된 최강민의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미소만 걸려 있었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승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에게서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손이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을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유진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이 연극의 끝이 해피엔딩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곧 닥쳐올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최강민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객들을 돌려보냈다. 그의 차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유진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인공적인 느낌이었다. 최강민은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유진에게 말했다. 긴장 풀어요, 유진 씨. 이제 여긴 우리 집이니까. 그는 유진을 자기나 여보가 아닌 유진 씨라고 불렀다. 그 미묘한 거리감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먼저 씻고 침실로 와요. 내가 당신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그의 입가에 걸린 기묘한 미소에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선물이 자신이 상상하는 그런 달콤한 것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욕실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유진은 오랫동안 서 있었다. 몸이 녹는 듯 했지만 마음속 공포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몇 번이나 문고리를 잡고 도망칠까 고민했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체념한 듯 샤워 가운을 걸치고 나왔을 때 최강민이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 기다렸잖아. 이리 와요. 그는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최강민이 스위치를 켜자 방 안을 비추는 것은 은은한 조명이 아닌
음습하고 차가운 붉은 빛의 간접 조명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철제 침대가 놓여 있었고 사방 벽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가죽끈과 쇠사슬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침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문실에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침대 위에는 차가운 금속빛을 발하는 수갑과 가죽으로 만든 재갈이 놓여 있었다. 최강민은 바닥에 놓인 가죽 채찍을 집어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 진짜 취미를 보여줄 시간이야. 나의 작은 인형.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의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광기와 뒤틀린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미쳤어. 당장 놔요.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기서 최강민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등 뒤를 쫓았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현관문을 향해 달렸다. 샤워가운 차림의 맨발이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비상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발바닥이 찢기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맨발로 펜트하우스를 뛰쳐나온 유진은 밤의 거리로 뛰어들었다. 화려한 강남의 넌사인이 젖은 눈으로 번져 보였다. 얇은 샤워가운 하나만 걸친 그녀의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이모에게 돌아가봤자 문전박대당할 것이 뻔했다. 돈도 신분증도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왔고 차가운 밤 공기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강변에 다다랐을 때 유진은 벤치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대로 강물에 뛰어들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 하지만 죽기에는 너무 억울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밤새 거리를 헤매던 유진은 동이틀 무렵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다. 멍하니 전광판을 보던 그녀의 눈에 속초행이라는 글자가 들어왔다. 어릴 적 아주 잠깐이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버스에 올랐다. 요금을 낼 돈이 없었지만 새벽 첫 차라 기사 아저씨는 그녀의 행색을 보고 안쓰러웠는지 조용히 눈을 감아주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자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목적지는 속초가 아니었다. 버스가 강원도의 깊은 상일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문득 오래전 수학여행 때 방문했던 산속의 작은 사찰을 떠올렸다.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그곳.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안식처였다. 유진은 백담사 입구라는 표지판이 보이자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에서 내린 유진은 굽이진 산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맨발은 이미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상처투성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안개 사이로 사찰의 고즈넉한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절의 문 앞에 다다랐다. 육중한 목조 대문 앞에서 그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유진은 작고 아늑한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나이 지긋한 비군이 스님이 따뜻한 쑥차를 들고 앉아 있었다. 정신이 드는가, 아가씨? 스님의 온화한 목소리에 유진은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자초지종을 묻지 않는 스님의 배려에 그녀는 더 큰 위안을 느꼈다.
며칠 동안 유진은 그곳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스님들은 그녀에게 낡았지만 깨끗한 옷과 따뜻한 공양밥을 내주었다. 유진은 절에 허드렛 씨를 도우며 복잡했던 마음을 조금씩 비워나갔다. 사찰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평화로웠다. 유진은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공양간 일을 돕고 산나물을 캐러 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최강민이라는 악몽은 서서히 잊혀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약초를 캐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짙은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걷던 중 그녀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비틀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유진은 망설였다. 낯선 남자를 돕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차마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절에서 가져온 작은 물병을 꺼내 그의 입술을 적셔주었다. 남자는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물, 고맙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슬퍼 보였지만 사나운 기색은 없었다. 유진은 그를 부축해 근처의 작은 동굴로 옮겼다. 그리고 자신이 캐던 약초를 빻아 그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탈옥했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유진은 그의 눈에서 진실함을 느꼈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처럼 세상의 끝으로 내몰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매일 몰래 음식을 챙겨 지훈에게 가져다 주었다.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서로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지훈은 원래 유망한 트럭 기사였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운송회사의 사장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어느 날 사장의 계략에 빠져 무기 밀매라는 엄청난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했다. 사장은 모든 죄를 지훈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갔다. 지훈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를 찾기 위해 탈옥을 감행한 것이었다. 그 사장 이름이 뭔데요? 유진이 물었다. 최강민이라고 아주 악랄한 인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남자와 눈앞에 이 남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니. 운명의 끈이 두 사람을 기묘하게 엮고 있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진과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최강민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진 동지가 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사찰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지훈의 누명을 벗겨주고 최강민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함께 서울로 가서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위험합니다, 유진 씨. 저 때문에 유진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훈은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유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미 제 인생은 망가졌어요. 이대로 숨어 지내느니 차라리 부딪혀서 끝을 보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유진의 단호한 눈빛에 지훈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사찰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사찰의 불빛을 보며 유진은 다시 한번 지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일단 몸을 숨길 곳이 필요했다. 지우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마동철이라는 인물을 떠올렸다. 그는 강남에서 작은 바를 운영하며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었다. 지우는 그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마동철이 운영하는 바로 찾아갔다. 마동철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지훈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그를 맞아주었다. 이야, 김지훈이 살아있었구나. 걱정했잖아, 임마. 그는 지훈 옆에 서 있는 유진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지훈이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마동철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걱정 말라고 큰 소리쳤다. 그는 두 사람에게 당분간 지낼 수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최강민에게 복수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약속했다. 유진은 그의 서글서글한 태도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마동철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에 거처를 마련했다. 좁고 허름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유진은 매일 밤 최강민에게서 도망치던 악몽에 시달렸지만 옆에서 지훈이 손을 잡아줄 때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절망뿐이던 그의 삶에 유진이라는 한 줄기 빛이 나타난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낮에는 함께 최강민의 회사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수집했고 밤에는 작은 방에 마주 앉아 미래를 계획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아주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살아요. 작은 텃밭도 가꾸고 평범하게. 지훈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사치스럽게 느껴졌던 평범한 삶이라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동철에게서 연락이 왔다. 최강민을 끌어내릴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배에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마동철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최강민 그놈, 곧 큰 건 하나 터뜨릴 모양이야. 해외로 나가는 밀수품인데 우리가 그걸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지. 증거만 잡으면 그놈은 끝장이야. 그의 계획은 솔깃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유진은 마동철의 번들거리는 눈빛에서 탐욕을 읽었다. 그는 지훈을 돕는 것보다 최강민의 물건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너무 위험한 계획 같아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훈은 마동철을 굳게 믿고 있었다. 걱정 말아요, 유진 씨. 동철이 형은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지훈의 순진한 믿음이 유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작전을 실행하기로 한 날 밤, 유진과 지훈은 마동철의 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중요한 손님이 온다며 두 사람을 안쪽 테이블에 앉혔다. 잠시 후 바 안으로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지훈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남자들은 지훈을 바닥에 내리꽂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김지훈, 탈옥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 지훈 씨,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마동철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가만히 발 서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호탕한 미소가 없었다. 차갑고 비열한 웃음만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마동철은 지훈을 경찰에 넘기고 최강민에게서 현상금을 받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지훈은 끌려가면서도 절박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외쳤다. 유진 씨, 도망쳐요. 어서.
지훈이 끌려가자 마동철은 유진을 창고 같은 작은 방에 가두었다. 얌전히 있어. 너도 쓸모가 있는 애니까. 그는 음흉한 미소를 남기고 문을 잠갔다. 유진은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혼자가 된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마동철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때 잠갔던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마동철의 아내 윤혜진이었다. 그녀는 항상 불안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곤 했다. 빨리 도망쳐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남편 당신을 최강민에게 넘기려는 게 아니에요. 더 끔찍한 곳에 팔아넘길 생각이에요. 그녀의 말에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혜진은 유진의 손에 작은 쪽지와 비상금을 쥐어주며 뒷문으로 안내했다. 이 주소로 가면 내 아들을 가르쳤던 변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도와줄지도 몰라요. 윤혜진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한 유진은 비에 젖은 생쥐꼴로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그곳은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법률 사무소였다. 문을 열자 젊고 선한 인상의 남자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그의 이름은 오승우였다. 유진은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기구한 결혼 생활부터 지훈과의 만남, 그리고 마동철의 배신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승우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최강민, 마동철, 둘 다 간단한 상대가 아니네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의 차분하고 믿음직한 목소리에 유진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정말로 지훈을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승우 변호사는 유진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최강민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최강민에게는 유진 이전에 2명의 부인이 더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심각한 우울증이었지만 승우는 그 배후에 최강민의 학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이 최강민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승우는 정신병원에 있는 그의 전 부인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마동철이 최강민의 밀수품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역이용하여 두 사람을 이간질시킬 작전을 구상했다. 유진은 승우의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에 감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쥔 주체로서 이 싸움의 중심에 서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유진은 오승우 변호사와 함께 최강민의 회사로 직접 찾아갔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최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히 내 앞에 나타나? 무슨 낯짝으로? 그가 분노를 터뜨리자 승우가 차분하게 그를 막아섰다. 최강민 대표님, 흥분하지 마시죠. 서유진 씨는 더 이상 대표님의 아내가 아닙니다. 제 의뢰인이죠. 승우는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에서는 최강민의 전 부인이 그의 잔혹한 학대를 고발하는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걸 어떻게... 최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의 완벽한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나겠죠. 승우의 서늘한 말에 최강민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유진은 공포에 떨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최강민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김지훈 씨를 풀어주세요. 그럼 모든 걸 덮어줄게요. 최강민은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녹취록과 김지훈이라는 눈엣 가시. 그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때 오승우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참, 마동철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대표님의 다음 밀수품에 아주 관심이 많더군요. 저희에게 정보를 주면 김지훈 씨를 빼내주겠다고 제안하던데요. 이 말은 거짓이었지만 최강민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마동철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믿었던 사냥개가 주인을 물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최강민은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김지훈의 재심을 청구하고 새로운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그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진은 싸움에서 이겼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훈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악마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보였다. 최강민은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훈이 풀려날 날도 머지않아 보였다. 유진은 매일같이 승우의 사무실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는 동안 승우는 점점 유진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유진 씨, 모든 게 끝나면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어때요? 김지훈 씨는 유진 씨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승우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유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제 마음속에는 지훈 씨뿐이에요. 변호사님께는 감사하지만 그런 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진의 거절에 승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실망과 분노를 유진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이후 오승우 변호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유진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지훈의 재심 절차는 inexplicably 지연되었다. 불안해진 유진이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며칠 뒤 유진은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승우에게서 온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당신의 사랑, 행운을 빕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로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한 것이었다. 유진은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정말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유진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악마와의 거래뿐이었다. 그녀는 오승우의 배신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강민의 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그가 거래를 파기하고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다. 알겠습니다. 약속은 지키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조건은 뜻밖에도 돈이나 다른 거래가 아니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당신과 김지훈 두 사람 모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조롱도 아닌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 역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최강민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 그가 어떤 수단을 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며칠 뒤 김지훈이 석방되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유진은 교도소 문 앞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다. 저 멀리 익숙한 인형이 보이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달려갔다. 지훈 씨, 유진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고통과 그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지훈은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비로소 자신이 돌아갈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지옥 같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묵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로 최강민이 찾아왔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지훈은 잔뜩 경계했지만 유진은 그를 안으로 들였다. 최강민은 말없이 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내 마지막 사죄의 표시요. 이걸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유진과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받을 수 없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최강민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당신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오. 당신들이 내 시야에서 사라져야 나도 과거를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고독하고 쓸쓸해 보였다. 악맥에도 인간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유진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최강민이 남기고 간 돈으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서울을 떠나 모든 악연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강원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숲 근처 작은 사찰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낡은 통나무집을 샀다. 지훈은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목공의 공방을 차렸다. 그의 손에서 쓸모없던 나무 조각들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며 유진은 평온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약초를 캐며 소박한 일상을 꾸려나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로이자 치유였다. 지독한 겨울은 끝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인생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유진과 지훈은 집 앞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숲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난 정말 모든 걸 포기했었어. 근데 당신을 보고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내 구원이야, 유진아. 유진은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어깨에 기댔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어두운 절망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은 저 멀리 그들이 처음 만났던 울창한 숲을 향했다. 그 숲은 두 사람에게 고통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장소이기도 했다. 이제 그 숲은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 평화롭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귓게는 산사의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해가 저물고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다. 지훈은 유진을 위해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나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유진에게는 소중했다. 그 반지에는 두 사람이 함께 견뎌온 시간과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야.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에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화려한 결혼식도 사람들의 축복도 필요 없었다. 서로가 서로의 세상이고 집이며 안식처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따스하게 감싸주었다. 길고 긴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에게 진짜 행복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최강민이라는 이름도, 이모에 대한 원망도, 오승우의 배신도 모두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흘려보냈다. 그녀는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지훈의 공방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멀리서도 그의 작품을 사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유진은 가끔씩 자신들이 머물렀던 사찰을 찾아 비구니 스님들과 조용히 차담을 나누었다.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행복해 보이는 유진의 얼굴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중함과 감사함을 두 사람은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갔다.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함께 가꾼 작은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했다. 어느 날 유진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에 지훈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유진을 번쩍 들어 안았다. 그는 유진의 배에 조심스럽게 귀를 대고는 속삭였다. 안녕 아가. 아빠야. 두 사람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 이제 새로운 생명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나무처럼 이제 새로운 가지를 뻗어 더 큰 행복의 숲을 이루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악연은 끊어졌고 미래의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서유진과 김지훈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서로의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최강민은 자신의 방식대로 과거를 정리했고 다른 인물들 역시 각자의 업보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를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유진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